러시아에서 폐렴에 걸린 아들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이 정도는 사치입니다라는 병원의 말에 그녀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전 재산을 정리하고 작은 캐리어 2개만 들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모자. 의료도 언어도 아무것도 없던 이 낯선 나라에서 그녀가 찾은 건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한국 여권을 손에 쥐기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라디보스토크 출신 타티아나입니다. 36살의 남편을 잃고 8살 아들 알렉스와 함께 새 삶을 찾아 한국으로 오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외곽의 낡은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은 제 마음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군복 차림의 남편 사진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우크라이나 전선에 징집된 지 석 달 만에 전사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절망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부에서 준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물가는 치솟아 몇 달 만에 모두 바닥을 드러냈어요. 엄마, 숨 쉴 때마다 너무 아파요. 알렉스의 작은 목소리가 한밤중 정막을 깼습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겨울.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아파트에서 알렉스는 폐렴에 걸렸어요. 처음엔 감기라 생각했는데 날이 갈수록 증상은 악화되었고 아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거친 기침 소리와 가쁜 숨소리에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죠. 한없이 작아지는 알렉스의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쟁 후 무너진 러시아의 의료 시스템은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어요. 가까운 병원에 달려갔지만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접수대 앞에서 30분을 기다려 겨우 만난 간호사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국마다 줄을 서서 기다려도 제 차례가 되면 오늘 물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라는 말뿐이었죠. 전쟁으로 모든 물자는 전선으로 향했고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알렉스의 숨소리가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도심 대형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요. 목이 쉬도록 애원했습니다. 지친 눈에 의사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시 상태에서 이 정도는 사치입니다.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알렉스를 품에 안은 채 저는 오열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제 뺨을 어루만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남아있다면 제 아들은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집으로 돌아와 알렉스를 재운 후 저는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밤새도록 해외 의료 시스템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러시아를 벗어날 방법, 알렉스가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까지 모든 것을 찾아봤죠.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알렉스가 물었습니다. 유럽은 비자 발급이 어렵고 미국은 너무 멀고 비쌌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국의 폐질환 치료 후기를 발견했습니다. 러시아인 환자, 한국에서 완치 후 귀국이라는 제목의 블로그였죠.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밤새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외국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장 가까운 아시아 국가라는 지리적 이점까지 결심을 굳힌 저는 단 2주 만에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가구들도 모두 처분했어요. 겨우 모은 돈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천행 직항 비행기 표 2장을 예약했습니다. 손에 쥔 티켓을 바라보며 제 심장은 두려움과 기대로 요동쳤어요. 러시아어로 된 얇은 한국 여행 가이드북을 구해 밤마다 읽었습니다. 한글 몇 개를 외우고 외국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와 임시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어. 알렉스. 엄마가 널 꼭 살릴 거야. 아이의 뜨거운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출발 당일, 저는 작은 캐리어 2개에 전 재산과 추억을 담았어요. 알렉스의 열은 계속 오르내렸고 기침 소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대로 남아 알렉스를 잃는 것이었어요. 비행기 이륙을 기다리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 아들을 살리겠다고 말이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느꼈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이곳의 공기가 달랐어요. 깨끗하고 상쾌한 러시아에서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공기였습니다. 알렉스는 여전히 기침을 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피곤함을 이겨내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죠. 입국 심사대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어요. 러시아에서라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을 심사가 여기서는 단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자동 소독 시스템, 깔끔한 바닥, 친절한 직원들까지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손님, 어디로 가실 예정이신가요? 공항 안내 데스크에서 만난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종이에 적힌 서울대병원 주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지하철 노선도를 펼쳐 보여주었죠. 처음 보는 한글 글자들과 복잡한 노선도에 당황했지만 그녀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어떻게 가야 할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공항에서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해 번역 앱을 다운받았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알렉스는 여전히 기침을 하고 있었지만 그 빈도가 러시아에서보다 조금 줄어든 것 같았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한 순간 또 다른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러시아의 낡고 오래된 지하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반짝거렸고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습니다. 열차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모든 안내방송은 한국어와 영어로 나왔죠.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질서와 체계였습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동안 차창 밖 풍경은 계속 변했지만 그 깨끗함과 정돈된 느낌은 변하지 않았어요. 세련된 건물들, 곳곳에 펼쳐진 푸른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도시의 모습이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새로운 삶이 가능할까?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역시 이곳도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러시아의 기차역에 항상 있던 불쾌한 냄새와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밝은 조명과 넓은 공간, 그리고 정확한 안내 시스템이 여행자들을 맞이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알렉스는 힘겹게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창문 너머로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빌딩들과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마치 별들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알렉스는 여전히 기침을 했지만 러시아에서보다 조금 더 편안한 잠을 잤어요. 제 옆에서 자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희망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러시아에서의 마지막 몇 달은 매일 밤 아이의 숨소리를 확인하며 뜬 눈으로 지새웠었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여전히 알렉스의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러시아에서처럼 절박하게 숨을 헐떡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리셉션에서 추천해준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거대한 현대식 건물이 우리 앞에 서 있었고 입구는 마치 고급 호텔 같았습니다. 러시아의 병원들이 낡고 삭막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투명한 유리문을 통과하자 깨끗하고 밝은 로비가 펼쳐졌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오셨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진료센터에서 만난 통역사 서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무뚝뚝해 보이지만 친절한 서지훈 씨는 저희를 위해 모든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접수부터 진료 예약까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이렇게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병원에 가면 최소 반나절은 기다려야 했지만 여기서는 정확한 시간에 의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진료실은 깨끗했고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죠. 알렉스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는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지훈 씨의 통역을 통해 의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알렉스는 만성 기관지염과 초기 폐렴 상태였지만 다행히 심각한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깨끗한 환경이라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했죠.
러시아에서 들었던 절망적인 진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어떤 약을 써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 모든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걱정 마세요. 알렉스는 곧 나아질 거예요. 의사의 이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처방전을 받아 병원 내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국 역시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러시아에서 구하기 힘들었던 약들이 여기서는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서지훈 씨는 약의 복용법까지 꼼꼼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신속하고 효율적이어서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병원을 나서는 순간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서울의 깨끗한 공기,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이 알렉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알렉스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면서 우리의 서울 생활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서지훈 씨는 병원 통역을 넘어 우리의 유일한 한국 친구가 되었어요. 처음엔 무뚝뚝해 보였지만 매일같이 병원을 찾는 우리를 위해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도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약 복용법을 메모해주고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며 심지어 러시아어 몇 마디도 배워 알렉스를 웃게 했죠.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난 어느 날 서지훈 씨가 우리를 시장에 초대했어요. 러시아에서 온 분들에게 진짜 한국의 맛을 보여드려야죠. 그의 말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동안 병원과 숙소를 오가며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설렜습니다. 그동안 병원과 숙소를 오가며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곳은 북적이는 광장 시장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향신료와 음식 냄새,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우리를 반겼어요. 러시아의 시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다양한 상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상인들은 큰 목소리로 손님들을 불러 모았죠. 우리는 먼저 식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음식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빨간색 고춧가루로 뒤덮인 김치, 말린 생선과 오징어, 형형색색의 나물들, 러시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식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상인들은 처음에는 저희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서지훈 씨의 설명을 듣고는 금세 친절한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이것 좀 먹어보세요. 한 할머니가 알렉스에게 도토리묵을 건네셨습니다. 알렉스는 조심스럽게 한 입 빼어 물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는 그 반응에 기뻐하시며 더 많은 음식을 맛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음식을 통해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어요. 시장 골목을 따라 걸으며 다양한 한국 전통 음식들을 맛보았습니다. 떡볶이의 매콤함에 알렉스는 혀를 내밀었지만 어느새 자꾸 손이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호떡의 달콤함에는 두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고, 부드러운 어묵 국물은 목 아픈 아이에게 특히 좋았습니다. 시장을 구경하느라 정신없이 돌아다니던 중 순간 알렉스가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낯선 나라, 언어도 통하지 않는 복잡한 시장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서지훈 씨와 함께 다급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10분이 지났을까? 한 반찬 가게 앞에서 아주머니가 알렉스를 품에 안고 계셨어요. 아이는 울고 있었지만 아주머니가 건넨 과자를 조금씩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달려가 알렉스를 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걱정 마요. 여기선 모두가 가족이니까. 아주머니의 말을 서지훈 씨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 말이 저를 더욱 북받치게 했어요. 러시아에서 우리는 늘 혼자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 더욱 그랬죠. 하지만 이곳, 낯선 나라의 시장 한복판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었어요. 아주머니는 그날 우리에게 김치와 몇 가지 반찬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서지훈 씨는 우리에게 오징어를 건네주었어요. 한국식으로 볶아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는 간단한 요리법을 알려주었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 요리에 도전했습니다. 마늘과 고추장의 향이 방 안에 가득 퍼졌고, 오징어는 예상보다 빨리 익었어요. 첫 맛보기에 너무 매워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상하게도 멈출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매운데도 계속 먹게 되는 걸까요? 알렉스에게 물었어요. 맵지만 따뜻해요. 엄마.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길게 글을 썼어요.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 느낀 감정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해본 경험까지 마지막 문장을 쓰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알렉스의 치료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아온 것이라고.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따뜻한 공동체, 서로 돕는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알렉스는 오랜만에 짧은 동화책을 읽었어요. 아이는 책을 읽으며 중간중간 기침을 했지만 끝까지 읽어냈습니다. 엄마 내일도 시장에 가요. 도토리묵 할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서울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시장 골목과 사람들, 그리고 따뜻한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알렉스는 서울 생활 2달 차에 서지훈 씨의 도움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국제반이 운영되는 공립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국제반은 외국에서 온 아이들과 국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는 특별반이었지만 일반 학부모 모임은 한국 학부모들이 중심이라 분위기가 낯설고 배타적이었죠. 첫날 아침 알렉스의 얼굴에서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깔끔한 교복을 입고 새 책가방을 매는 모습이 어쩐지 더 커 보였어요. 러시아에서는 잦은 병치레로 학교에 자주 빠져 친구도 거의 없었던 터라 저는 아이의 적응이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알렉스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학교 생활에 적응했어요.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제 그림을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알렉스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매일 새로운 한국어 단어를 배워왔고 국제반의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빠르게 영어와 한국어를 익혀갔어요. 담임 선생님은 알렉스가 수학에 재능이 있다며 칭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건강도 점점 나아져서 기침도 많이 줄었고 밤에도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의 맑은 공기와 정기적인 치료, 그리고 안정된 환경이 아이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학부모 모임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알렉스가 입학한 지 한 달이 지난 뒤 첫 학부모 모임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짧은 한국어 인사말만 가지고 교실에 들어섰어요. 다른 학부모님들은 이미 서로 안면이 있는 듯했고 국제반 아이들의 부모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자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학부모회 회장을 맡고 있어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영어는 유창했고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지만 눈빛에서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옆자리 학부모님이 중요한 부분을 영어로 간략히 설명해 주셨어요. 회의가 끝나고 다과 시간에 장민정 씨가 다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한국에 정착하실 계획인가요?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아들의 건강 때문에 왔어요. 지금은 치료가 잘 되고 있고 학교 생활도 즐거워해서 당분간은 머물 계획입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장민정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요즘 여권 때문에 오는 외국인 많다던데요. 국적이 목적이면 솔직히 말해주셔야죠. 그 말에 주변 학부모님들의 대화가 갑자기 멈추었고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얼굴이 화끈거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었어요. 다행히 담임 선생님이 다가오셔서 상황을 부드럽게 전환해 주셨습니다. 타티아나 씨, 알렉스가 다음 주 학급 발표회에서 발표를 맡게 되었어요. 러시아와 한국의 문화 차이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인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직도 장민정 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알렉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이곳에서의 삶이 생각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불안함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알렉스의 발표의 날이 왔어요. 교실 뒤편에 앉아 긴장된 마음으로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셨고 장민정 씨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알렉스는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차 자신감을 찾아가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왔어요. 한국이 좋아요. 여기선 숨쉬기 편해요.
알렉스의 순수한 말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는 러시아에서의 어려움과 한국에서 받은 도움,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말을 마치자 교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몇몇 아이들은 알렉스에게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장민정 씨의 표정에 묘한 기색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어쩌면 죄책감이었을까요? 하지만 2주 후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알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준비물을 챙기지 못했어요. 현장 체험학습 날, 알렉스는 도시락 대신 샌드위치를, 물병 대신 음료수 팩을 가져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이의 얼굴은 어둡고 슬퍼 보였어요. 왜 그래, 알렉스? 무슨 일 있었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장민정 이모가 선생님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정도 한국어도 못하면서 왜 학교를 보내요? 라고요. 알렉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솟구쳤지만 알렉스 앞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워서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게 할게. 아이를 꼭 안아주며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눈물을 훔치며 동주민센터의 한국어 교실에 등록했어요. 받은 상처가 크지만 이곳에서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렉스의 건강이 회복되고 있고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었으니까요.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한 필요가 아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알렉스가 잠든 후 한국어 교재를 펼치며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장민정 씨와 유창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서지훈 씨와의 관계는 단순한 통역사와 환자 사이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저희를 데리고 서울의 다양한 곳들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공원, 서울이 품은 아름다움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엔 알렉스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의 따뜻한 눈빛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도 모르게 그의 전화를 기다리고 만날 때마다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어 공부 어땠어요? 지훈 씨가 커피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한국 생활 6개월 차. 저는 동주민센터의 한국어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알렉스의 학교 생활을 돕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이곳에서 진정한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했어요. 매일 밤 교재를 펼치고 동영상을 보며 발음을 따라했습니다. 지훈 씨는 제 한국어 선생님이자 가장 열성적인 응원자가 되어주었어요. 때로는 제 서툰 발음에 웃음을 참지 못하다가도 곧 진지하게 교정해주곤 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어느 날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질문은 오랫동안 제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이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갈 계획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알렉스의 건강은 한국에서 완전히 회복되었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행복해했습니다. 무엇보다 저 역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고 있었죠. 특히 지훈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이곳이 우리의 진짜 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화를 결심한 저는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훈 씨는 퇴근 후와 주말에 시간을 내어 저를 도와주었어요. 그의 부모님 댁에 초대받아 한국 가정식을 배우기도 했고 그의 여동생과 함께 쇼핑을 하며 한국 문화에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지훈 씨의 가족들은 저와 알렉스를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대해주었어요. 시험 준비와 일상을 병행하며 지내다 보니 지훈 씨와의 시간은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그는 제가 위기의 순간마다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알렉스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의로 생각했지만 점차 그의 마음이 저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를 향한 마음이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마침내 한국어 능력시험 중급을 통과하고 귀화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면접 당일 지훈 씨는 아침 일찍 우리 집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떨지 마세요. 타티아나는 충분히 준비됐어요. 그의 응원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면접장에서 저는 한국에 온 이유,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최선을 다해 설명했어요. 면접관들은 저희 진심에 공감해주는 듯했습니다. 귀화 면접을 통과하고 마침내 구청에서 여권을 신청하는 날이 왔습니다. 알렉스와 함께 창구 앞에 서서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지난 3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러시아 여권으로는 갈 수 없었던 곳들, 받지 못했던 기회들, 그리고 불안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과거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알렉스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권을 받은 날 저녁, 지훈 씨는 우리를 그의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한복을 입은 그의 어머니는 직접 만든 갈비찜과 각종 반찬들로 상을 가득 채워주셨고, 아버지는 소주잔을 건네며 환영의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반찬을 집을 때마다 제 젓가락질을 칭찬해주시는 어머니의 따뜻함에 눈물이 났어요. 알렉스는 지훈 씨의 조카들과 함께 뛰어놀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국에 뿌리를 내리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식사 후 베란다에서 지훈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이제는 이곳이 우리 집이라고 느껴요. 특히 말을 잇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어요. 지훈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가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자 작은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타티아나, 당신과 알렉스, 가족이 되어줄래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그를 꼭 안았습니다. 알렉스가 어느새 베란다로 나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는 상황을 즉시 이해한 듯 환하게 웃으며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껴안은 채 저는 마침내 집을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알렉스의 말에 지훈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알렉스는 금세 지훈 씨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어요.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삶의 아이러니가 이런 것일까요? 남편을 잃고 절망 속에서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떠났던 여정이 이제는 새로운 사람과 가족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러시아의 그 추운 밤,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결정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손에 쥔 한국 여권과 손가락의 반지를 번갈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결혼식을 올리고 3달이 지난 후 우리는 가족으로서 첫 해외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목적지는 태국 치앙마이였어요. 한국 여권으로 떠나는 첫 여행이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비자도 필요 없었고 복잡한 서류도 없었습니다. 작은 남색 책자 하나가 우리 가족의 자유를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러시아 여권으로는 매번 거절과 제한이 따라왔지만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떳떳하게 입국장을 통과했어요. 여권 주세요. 인천공항 출국장의 직원이 말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진한 남색 여권을 건네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직원은 빠르게 확인한 후 도장을 찍어 돌려주었습니다. 알렉스는 11살이 되었고 2살 전 그 허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건강하고 씩씩한 소년으로 성장했어요. 지우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치앙마이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받을 때도 한국 여권의 힘을 실감했어요. 까다로운 질문 없이 빠르게 통과했고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더운 공기와 함께 자유로움이 몰려왔습니다. 알렉스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수영장으로 뛰어들었고 우리는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기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알렉스가 물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양한 열대 과일을 맛보며 웃음꽃을 피웠고 기차 마을에서는 노점상들이 기차 지나갈 때 순식간에 천막을 걷는 신기한 광경을 구경했어요. 알렉스는 현지 아이들과 금세 어울려 놀았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웃음소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자원에서 명상을 하던 중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어요. 지훈이 제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으로 숨 쉬는 게 편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러시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인천공항에 도착해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통과하는 순간 이곳이 진짜 우리 집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진짜 우리 집에 온 거야. 지훈이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알렉스는 정기 건강검진을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았어요.
병원 시스템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접수부터 검사, 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었고, 의사는 알렉스의 건강 상태가 더없이 좋다며 미소 지었어요. 러시아에서의 그 절망적인 상황이 마치 다른 삶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검진은 6개월 후에 예약해 드릴게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한국어 중급반이 시작되었어요. 이제는 간단한 농담도 한국어로 할 수 있었고, 지훈의 가족들과 대화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동네 대형마트에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10분 안에 구할 수 있었고,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는 매일 아침 알렉스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했습니다. 알렉스 많이 컸네. 학교 잘 다녀와. 이웃 아주머니는 종종 반찬을 나눠주셨고, 아이의 담임 선생님은 알렉스의 성적 향상을 칭찬했어요. 저녁 식사 후 우리 가족은 근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훈이 말했어요. 행복해요. 네, 이제 정말 이곳이 우리 집이라고 느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렉스는 자전거를 타며 앞서 달렸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 걸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집이 있고, 이웃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무엇보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를 만날 때도,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도, 해외여행을 갈 때도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닌 당당한 한국 국민으로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한강의 밤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절망적인 순간,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그 결정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완전히 새로운 삶이었다고.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고, 한국은 우리가 숨쉬고 꿈꾸고 살아가는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오늘 타티아나와 알렉스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아들의 숨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한 엄마의 용기, 그리고 한국에서 피어난 새로운 삶, 그 여정 끝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나라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게 된 그들의 이야기처럼요. 다음에도 삶의 전환점을 만든 또 하나의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